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3페이지 9번의 부담부 증여라고 되어 있죠. 부담부 증여. 이 부분은 이 부담부 증여란 말은 그 양도세 파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어차피 뭐 한쪽에서 사면 다른 쪽 팔고 팔면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부담부 증여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 반대쪽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때 얘는 그럼 취득세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이냐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자, 부담부 증여란 말은 나중에 양도세가 좀 더 확실하게 정의를 하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부담부 증여 이렇게 되죠. 말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양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증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써있죠? 증여했다. 그죠? 증여했대. 증여. 자, 그러면 증여를 했는데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짜로 주는데 얘가 깔끔하게 그냥 주면 좋은데 뭘 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조건부라는 뜻이에요. 조건부. 이게 무슨 얘기야? 야,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대신 그냥 안 주고 대신 조건이 있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려면 깔끔하게 줘야 되는데 껄쩍지근하게 조건을 걸은 거죠. 자, 그럼 일단 껄쩍지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건이 뭔지 들어는 봐야죠. 뭔데? 그랬더니 뭐래요? 네가 내 대신 뭔가를 대신 뭐라? 부담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조건이 이걸 네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내가 이걸 너한테 공짜를 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 그대로 부담부 증여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죠? 여기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뭘 해줘요? 증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증여. 말 그대로 증여. 그죠? 그럼 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증여자라고 그래요. 증여자.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그래요. 얘를 수중자 그런단 말이죠. 수중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갑이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을한테 공짜로 주는 거죠. 부럽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 그냥 안 주고. 그게 뭐니? 그랬더니 여기에 내가 이거 건물 살 때 옛날에 빌린 돈, 이거 담보로 빌린 돈 3억이 있어서 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데 이 3억의 채무를 뭐해라? 네가 내 대신 뭐라? 부담해라. 갚아라. 그런 얘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 그래요. 빌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10억짜리 건물을 을한테 공짜로 주면서 대신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다? 네가 내 대신 이 3억을 대신 부담해라. 그러면 그 3억을 네가 떠안는 조건부로 내가 10억짜리를 공짜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숨 쉬지 말고 받아야죠. 뭐라 그래? 야, 됐어. 난 안 받아. 왜? 사람이 주려면 깔끔하게 주든가 뭐 껄쩍지근하게 3억을 뭐 부담하고 뭐하고 야, 안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왜? 이거 빼고도 얼마가 남아? 그렇죠. 7억이 남죠. 자, 그럼 우리 양도세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 얘가 겉으로는 10억을 다 공짜로 준 거잖아요. 돈을 안 받고. 근데 표면상으로는 증여인데 내용을 봤을 때는 얘가 이 3억의 채무가 원래 누구의 채무예요? 그렇죠. 갑의 채무거든요. 근데 갑이 이거를 이 증여를 빙자해서 을한테 떠넘겼으니까 결국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채무 3억을 그래서 변제받은 거죠. 즉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이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고 뭘로? 갑이 을로부터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억은 원래대로 뭘로 본다? 그렇죠. 증여로 보겠다 해서 이거는 7억만큼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채무 부담분 3억만큼은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서 뭘로 보겠다?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자, 그럼 이 7억에 대한 증여세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낼까요? 증여세는 갑을 중에 누가 내겠어요? 준 사람이 내겠어요? 받은 사람이 내겠어요? 이런 거는 양심이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 갑이 10억짜리를 줬어. 10억을 공짜로 줬어. 그러면 받은 그 증여세를 준 사람이 내겠어? 받은 사람이 내? 양심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돼. 받은 사람이 내야지. 사람이 양심이 내는 거지. 그죠?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줬어.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고 해야 돼? 양심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제가 밥 사주면 여러분은 그때 고맙다? 다음에 제가 살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음에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사야지. 뭘 사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게 사람이 도리인 거야. 기본. 하물며 10억짜리를 줬는데 증여세를 누가 내? 증여자한테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거야. 수중자가 항상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을이 내는 거고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갑이 내는 겁니다. 갑이 파는 걸 보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게 양도세에서 나는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을이
을은 이제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냐, 취득세를. 얘는 취득을 한 거잖아요. 이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게 전체를 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전체를 매매로 했다 그러면 매매로 보면 되는데 일부는 양도한 걸로 보고 일부는 증여한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세율이 다르거든요. 무상승계일 때 증여는 3.5%인데 매매 등 유상승계는 4%란 말이에요. 세율이 달라요,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어떻게 취득세를 낼 것이냐 그 얘기죠.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대로 가면 돼요. 왜? 그대로 가면 돼.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왜? 주는 사람이 채무액, 그죠? 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한 걸로 본대? 양도, 즉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대잖아요. 주는 애가 돈 받고 팔았다니까 받은 사람은 당연히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유상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채무 이 나머지 부분은 주는 사람이 뭐 했대요? 증여, 공짜로 줬다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짜로 취득한 거죠. 간단한 얘기죠. 별일 게 아니죠? 그럼 유상, 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취득세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죠? 채무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담부 증여가 양도세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몰려 같이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83페이지 9번에 부담부 증여라고 되어 있죠? 증여자의 채무, 여기서 증여자는 갑이죠. 갑의 채무 3억을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 즉 뭐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뭔다? 채무액,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하는 걸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서 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유상으로 이걸 본다는 얘기는 나머지 7억은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죠? 같이 맞물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번은 상속 개시 후 협의에 의한 재분할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공동상속을 받아가지고, 그죠? 공동상속을 받아서 각자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한 거죠. 등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갑을병이 공동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지분이 이제 이러면 똑같이 받았어요. 3분의 1씩 이렇게, 그죠? 지금 똑같이 3분의 1씩 받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각자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아서 각자 등기를 해버리면 그걸로 상속은 끝이죠. 자, 근데 등기 치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협의해 가서 재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재분할.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3분의 1씩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분할했는데 이렇게 간 거죠. 4대 3대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공동상속 받아가지고 이미 등기가 끝났으면 여기까지 상속은 끝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재분할했는데 지분이 변경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이 둘이 지분 일이 간 거죠. 그죠? 그냥 지분만 간 거잖아. 그냥 준 거죠. 이때는 뭘로 본다? 상속한 걸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보는 거죠. 증여로. 왜? 여기까지 상속 끝났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데 공짜로 줬으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해서 거기 10번 보시면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 등이 된 후 등기 끝났죠? 자, 그리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분이 증가한 얘는 감소된 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냥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뭐 다만 다음의 경우 제한다 뭐 여기까지 갈 건 없습니다. 11번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보시면 공간법에 따른 대중, 대라는 건 지목이 대란 얘기입니다. 나대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국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자, 택지공사 끝나서 지목이 대로 바뀌었는데 그 지목이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 부지로 사실상 변경. 그러니까 지목 자체는 된데요. 그 용도가 바뀌는 거죠. 건축물 부속 토지로 바뀌거나 그 정원 부속 토지로 바뀌면, 용도가 바뀌면 지목은 바뀌지 않았죠. 근데 용도가 바뀌어서 그 가액이 뭐가 되면
증가한 경우는 뭘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 실질적으로 뭘 사고 판 건 아니죠. 그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땅의 용도가 바뀌어서 예를 들면 그냥 나대질 때와 건축물 부속토지를 활용할 때 토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면 용도가 바뀌어서 가액이 증가되면 그것도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12번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신탁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신탁이란 말은 뭐예요? 그냥 믿고 맡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신탁, 그죠? 자, 얘가 신탁법에 따라, 그죠? 신탁법에 따라 얘가 얘한테 재산을 갖다 맡기는 거죠.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하죠. 위탁자.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그죠? 수탁자라고 합니다. 위탁자, 수탁자 그러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 이렇게 신탁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 같은 신탁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신탁이 많지는 않죠. 근데 외국은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죠? 신탁 기관에 맡겨놨다가 그걸 관리해서 뭐 나중에 후손들을 물려주고 이런 게 되게 많죠. 우리는 아직은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얘가 지금 이렇게 맡겼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일단 A, B가 원래는 위탁자 거잖아요. 근데 명의는 을 앞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을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자, 뒤에 가면 이제 우리 비과세가 나오는데 이 나온 김에 같이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죠? 현재 예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문은 지금 우리 교재 지문은 뭐냐면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대요. 병한테. 이게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하면 얘가 얘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AB 있죠, AB. AB 부동산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갑 거였잖아요. 근데 신탁을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위탁자 지위가 바뀌었어요, 병으로? 그러면 이 AB는 누구 거냐, 그 얘기죠. 누구 거야? 병 거죠, 병 거. 왜? 위탁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얘는 관리만 하는 거잖아. 그죠? 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새로운 주인이 그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나온 김에 뒤에 가면 비과세가 나오거든요. 자, 얘가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신탁을 했죠. 그러면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그러면 얘는 등기 넘어갔으니까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얘기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취득세 안 냅니다. 왜? 얘가 얘 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법에 따라 관리 목적으로만 넘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비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문은 신탁된 재산에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이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뭐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해서 12번 보겠습니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 재산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거기까지만 딱 읽으면 됩니다. 더 이상 읽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부분 보시면 되고. 자, 한 장 넘어가면 과점주주라는 게 나옵니다. 과점주주. 자,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그 취득의 형태를 배울 때 간주취득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간주취득. 그 간주취득에 보면 뭐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에서 가액 증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얘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자, 그럼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죠. 자, 여기서 과점주주는 뭘 말하냐면 이런 거라 했죠.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안 되고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그죠? 50% 초과해서 가진 걸로 뭐라 그래?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과점주주라는 것은 뭐 꼭 개인 한 명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다 합해가지고 지분이 몇 프로? 50%가 뭐가 되면, 초과가 되면 얘는 뭘로 본다? 과점주주로 본다. 무슨 법인에? 상장법인은 아닙니다. 이 비상장법인의 50% 초과는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50%, 딱 50%면 과점주주도 아니다. 딱 50%. 50%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그죠? 왜? 50% 초과잖아. 초과니까 딱 50%까지는 과점주주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가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죠? 자, 그럼 법인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1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A 법인이 취득세를 내야 되죠, 원래는? 자, 근데 이 당시 갑이 어쨌다는 거예요. 이 법인의 주식을 사가지고 얘가 주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주. 그래서 지분을 취득했는데 예를 들면 60%를 취득했어요, 60%. 그럼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잖아요. 그죠? 과점주주.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갑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동산을 직접 얘가 산 건 아니죠. 그죠? 산 건 누가 산 거예요? A 법인이 샀잖아요. 얘는 단지 그 법인의 무엇을 샀을 뿐이야? 나는 단지 주식을 샀을 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하필 주식을 샀는데 걔가 비상장 법인이고 거기다가 지분이 단지 50%가 넘어서 나는 뭐가 됐을 뿐이다? 그렇죠.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이죠. 과점주주.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과점주주가 된 거죠. 과점주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은 원래는 직접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하필 내가 뭐가 돼버린 거야?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네가 이거를 직접 사진 않았지만 네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이 지분만큼 너도 뭐 한다? 요만큼을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뭐 해서? 그렇죠. 간주해서 갑 너한테도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이게 간주 취득입니다. 그럼 요 말대로 가면 얘가 10억의 60%인 6억만큼을 갑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4억만 A 법인한테 부과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다?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갑은 60%만큼 취득으로 간주 세금을 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죠? 자, 여기 있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최초 설립할 당시에 내가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럼 걔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점주주 나왔다 그럼 제일 먼저 기억할 게 뭐다? 그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우선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얘가 이제 최초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최초. 자, 얘가 설립 당시는 40%였어요. 40%. 그죠? 그럼 과점주주 아니죠? 그러다가 얘가 추가로 지분을 또 살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20%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어? 60%가 됐어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최초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자, 이때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최초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자, 이때는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하냐면 이 지분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얼마? 60%를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한다.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그죠? 만약 얘가 40이었다가 70%가 됐다. 그러면 최초 맞죠? 그때는 얼마? 70% 전체. 그러니까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전체 지분만큼을 뭘로?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재차라고 그래요. 재차. 이게 뭐냐면 자, 40이었다가 60 됐다가 30 됐다가 70이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긴 과점주주 아니었죠? 여기는요. 최초 과점주주 6개죠? 그러면 이때는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했을게요? 60% 전체를 취득을 했겠죠. 왜? 최초니까. 그리고 팔았어요.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죠? 그리고 다시 또 사가지고 뭐가 됐어?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재차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 얼마? 60%. 이거보다 증가분만큼만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자, 10%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얼마? 10%만 취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요. 40했다가요. 60이었다가 다시 30했다가 다시 60이 됐어. 그럼 재차는 맞죠? 하지만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지분이 증가된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거 말고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일단 이 기본 개념을 완전히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아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재 보고 외울 건 없어요. 그죠? 자, 뭘 기억하고요?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차 과점주주는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뭐
증가했을 때만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만 잘 정리를 해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설립 당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 교재는 84페이지에 그 맨 위에 뭐 2번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때는 그 과점 주주가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과점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한 거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무슨 뜻이야? 과점 주주가 설립 당시 과점 주주가 되면 과세는 안 한다. 그 뜻입니다. 그거 잘 보시면 되고. 1번은 그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죠. 그리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최초로 법인의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 주주가 소유한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거로 봐. 무슨 얘기야? 전체 다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2번은 지금 보지 마세요. 일단 이건 나중에 볼게요. 그죠? 좀 헷갈리니까. 3번 과점 주주가 주식 양도 재차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그랬죠? 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과점 주주에서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 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 주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이 비율이 그 이전의 과점 주주 비율보다 그다음 뭐요? 증가된 그죠? 증가분 얼마? 10%.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모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뭐라고요?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는 전체, 재차는 증가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과점주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6페이지 우리 뭐야? 비과세가 나오죠? 비과세. 그 강의 이제 처음 들으시고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처음 듣는데 초장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지금 보면 이제 학원에서 보면 제가 강의하면서 막 되게 열정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 열심이 너무 과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하면 사람이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대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나와야 된다. 그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기대치를 버려야 됩니다. 처음에 기대치를 가지면 무조건 100%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공부도 이만큼 하고 성적도 이만큼 나올 줄 알아.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몸도 통통, 꿈도 통통이죠. 꿈을 너무 통통하게 꾸면 안 돼. 지금은 그죠? 그냥 뭘 내가 듣고 이걸 이만큼 이해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해되고 그죠? 투입 있으면 산출이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예요. 내가 뭐 들었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듣는 거예요. 계속 재듣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게 반복이 돼서 누적이 되면 성적이 나오게 돼 있는데 너무 서두르면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라 에이 난 얘 안 맞아 얘가 안 맞아 때려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 동영상은 특히나 인강은 한번 빠졌다 그러면 쌓여요. 그죠? 이번에만 3강을 오늘 거 안 들어서 바빠서 못 들었어. 그럼 다음에 6강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과목이 몇 과목 돼버리면 막 수십 강씩 쌓여요. 그러면 못 들어요. 그거 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인강 듣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인강 듣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내일 올해 이제 합격자 중에서 저희 무크랜드 들으신 분 중에 합격자 중에서 동강 합격하신 분 중에서 뭐 200명인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합격자 모임을 한대요. 내일. 저도 이제 참석할 건데. 그죠? 그 전국에서 다 오시는 거죠. 많이는 못 오고. 딱 선발해가지고 신청받은 200명만. 그죠? 저는 보면 참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저는요. 뭐 얼굴도 처음 뵙겠지만, 그죠? 좀 대단하신 거죠. 제가 실강을 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강 듣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데 문제는 뭐야? 너무 기대를 갖지 말고 꾸준하게 가시라. 꾸준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똑같은 걸 10번이건 20번 반복하는 거야. 뭔 말인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죠? 그러다 보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86페이지 비과세가 나오죠?
자,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세금 자체를 부과를 안 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 취득세는 비과세가 6가지가 딱 있습니다. 6가지. 그 첫 번째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86페이지 1번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라고 돼 있죠.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은 비과세입니다. 왜? 걔네들이 과세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우리 세법에서 국가 등 나왔다 그러면 뭐다? 비과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1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그리고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된다. 외국정부도 비과세 하죠. 왜냐면 외국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건물에 대사관 같은 거 있으면 대사관 건물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거기다가 대사관 또 하면 건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 해줘. 그 다음에 뭐 주한국제기구, 유네스코나 뭐, 그죠? 국제노동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뭐 한국에다가 뭐 지부 같은 거 설립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외국 정부는 무조건 해주지는 않습니다. 외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서 과세면 우리도 과세. 그러니까 얘는 과세면 우리도 과세, 비과세 같이 해주는 거지. 걔네는 우리는 비과세 해줬는데 걔네는 과세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죠. 상호주의라고 그래. 상호주의. 옛날에 우리 그 뭐 하무라비 법전인가 학교 때 배웠죠. 그거 보면 너 네가 얘 눈을 다치겠어? 그럼 네 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똑같이 가는 거. 그래서 외국 정부는 항상 뭐다? 상호주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거기 다만이라고 돼 있잖아.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국가, 지자체 또는 조합이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그러니까 기부 체납으로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이제 우리나라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자본 투입해서 하기 뭐하니까 민간 자본 투자시켜가지고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걸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걔들한테 사용권을 주고 그게 끝나면 기속을 시키는 이런 식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민자고속도로, 그죠?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민자고속도로. 자, 민자고속도로의 특징은 뭐다? 그죠? 통행료가 비쌉니다. 그죠? 통행료가 비싸죠. 왜? 걔들이 지네 자본 투입했으니까 그걸 빨리 회수하려고 가격을 높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논산 천안간이 민자 고속도로거든요. 논산에 천안 가는 거. 그죠? 거기가 민자인데 거기가 차가 엄청 밀립니다. 차도 많이 다니고. 통행료도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러면 통행이 비싸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죠. 그냥 안 가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천안에서 가려면 돌아가야 돼. 어디로? 대전으로 해가지고. 그죠? 신탄진에서 회덕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삥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리 가로질러 가면 전라도나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 비쌉니다.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죠. 생각보다. 그죠? 그런 것들이 민자고속도로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다만 거기 박스 있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박스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한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웃긴 거죠.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얘를 비과세해준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기속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비과세인데 이걸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대요.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대요. 결론은 1번은 뭐야? 기속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해줄 건데 그걸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거 조건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기속을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겠죠. 2번은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나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그냥 나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무상으로 주는 대신 국가 등은 대신 뭘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 등 이게 비과세고요. 2번에 신탁법이 나왔죠. 신탁. 아까 잠깐 했죠. 신탁재산, 갑, 을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재산을 뭐 했다? 신탁했다. 얘를 뭐라 한다 했죠? 위탁자 그런다고 했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 그죠? 수탁자라고 한다 했죠?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관리 목적으로 얘한테 관리만 하려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신탁법에 따라 그 법에 따라 네가 대놓고 이걸 관리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등기만 넘어가니까 비과세 줍니다. 자, 얘가 사정이 생겨서 병한테 넘어갔어요. 병.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수탁자 그래요. 신수탁자 그래요. 그러면 을이나 갑이나 입장은 똑같죠? 왜? 뭐 하는 거야? 관리 목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다 형식적으로 취득한 거니까 비과세. 자, 그러면 신탁이 끝났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왜? 원래 얘 거니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 대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신탁을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이거죠. 탁탁탁이에요. 탁탁탁. 그죠? 그러니까 신탁 재산은 비과세가 누구만 비과세라고요? 탁탁탁이 비과세요. 윗탁자로부터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윗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탁 재산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 윗탁자로부터 수탁자, 탁탁 비과세. 근데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그럼 뭐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그럼 얘는 비과세가 아니지. 탁익 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탁탁탁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얘가 수익자라고 그래요. 수익자. 그죠? 그러면 탁익 얘는 비과세인데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신탁 재산 나오면 뭐만 기억해라? 탁탁탁만 기억하면 탁탁탁탁탁탁탁이 비과세다. 자, 2번 보세요. 2번. 신탁. 신탁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을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다만 신탁 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의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뭐만 기억하시면 돼. 신탁 재산 그러면 탁탁탁은 비과세다. 박스 보시죠.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그랬고 2번은요. 수탁자 위탁자 3번 수탁자 신수탁자죠. 신탁 그러면 탁탁탁 이것만 기억하면 얘는 안 틀려요.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은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라고 되어 있죠. 환매가 뭐냐면 도로 사온다. 도로 사온다는 얘는 원래 내 거였는데 그죠? 환매가 뭐예요? 원래 내 거였는데 쟤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그걸 다시 내 걸 내가 사오는 거예요. 그게 환매죠. 자, 그러면 이 환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상 환매가 있고 개인끼리 하는 환매가 있어요. 자, 개인끼리도 환매 가능하죠. 왜?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팔아요. 근데 이 집이 나한테 너무 추억이 서린 집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그럼 조건을 거는 거죠. 야, 내가 이 집 너한테 팔게. 대신 2년 후에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거에다가 플러스 얼마 줄 테니까 그때 나한테 도로 팔아.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걸 환매 특약 등기를 하죠.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그 약정한 기간 되면 그 약속한 돈을 주고 도로 사오는 거.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개인끼리 환매하는 거야. 그때는 뭐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팔았죠? 다시 내가 사와. 환매로. 그때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얘는 법률상 환매는 세금을 안 냅니다. 비과세입니다. 법률상. 거기 보면 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부여한 특별 폐지, 부칠병, 동원제 어쩌고 다 있잖아요. 자, 제가 공부하다 보면 이 법 있잖아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들어요? 이 쓸데없는 걸 외우지 마세요. 법 이름은 안 외워도 돼. 치들이 알아서 나와요. 이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법률에 따른 환매라는 것은 법률상 환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에 법률이 붙었으니까 나는 뭔지 잘 모르지만 뭔가 법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 꼬랑지로 뭐가 나와? 환매 어쩌고 나오겠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아, 앞에 법 이상한 거 나오고 뒤에 꼬랑지 환매 붙었으니까 얘가 무슨 환매다? 법률상 환매구나. 그럼 뭐였죠? 비과세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그 개념은 이해하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나왔네 법 이상한 거. 그죠? 그리고 뒤에 환매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쓸데없이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법 이름은 뭐 세법 같은 경우 많이도 안 나오지만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막 국가 보유에 관한 뭐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해요. 왜?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죠. 그죠? 제가 옛날에 저도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다닐 때 저도 이제 공부를 막 하잖아요. 근데 초보자로 갔는데 앞에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데 막 법 이름을요. 긴 법 이름을 막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막 이런 식으로 막 법이름 얘기하니까 야 있어 보여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법을 요약해가 딱 하는 것보다 좀 길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니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쓸데없이 외우지 마시고 그죠? 그냥 법 이름 나오고 환매 꼬랑지 나오면 환매권, 법률상 환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발재산 정리는 옛날에 50대 같은 때 막 그죠?
부사정부 때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일반 저기 밑보이면 막 공중분해, 회사 공중분해 시키고 막 그랬죠. 옛날에 50 때 그죠. 대표적으로 뭐 국제그룹인 같은 양정모 회장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는 부산에도 막 그죠? 국제 양말, 국제 시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전두환한테 찍혀가지고 공중분해 됐죠. 완전히 찢어가지고 다 막 애들 나눠줬죠. 다른 말 잘 듣는 애들한테 공중분해 됐어요. 50 때 청문회 나와가지고 막 그분 막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강제 징발된 것들이 나중에 특별조치법이 생겨가지고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그냥 법률상 하면은 비과세다. 법률은 열 필요 없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4번하고 이제 비과세가 그 4번, 5번이 참 잘 나온 내용이에요. 4번 임시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임시건축물, 가설건축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뭐 공사장감 한밭집 같은 거나 아니면 옛날에 어렸을 때 서커스, 뭐 동춘 서커스 때 같은 거 오면은 막 그죠? 와가지고 막 서커스 때 가설건축 만들 거면 몇 달씩 그죠? 공연하고 막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설극장 같은 거 시골 어렸을 때 그죠? 그런 가설건축물, 임시건축물이죠. 아니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잠시 진 거잖아요. 임시로. 그런 것들은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4번 임시건축물 취득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 가설건축물, 임시건축물이 존속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전제 조건이 비과세 받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치성 재산은 제외라고 돼 있죠. 사치성 재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치성이죠. 사치성은 사치 목적으로 한 거니까 니들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제외 그래야 돼요. 그죠? 이 사치성 재산은 좀 뒤에 가면 바로 배웁니다. 우리 중간세 할 때. 그죠? 5가지가 있어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게 사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그럼요. 임시건축물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2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임시건축물인데 뭐는 비과세 안 된다?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2가지. 그 다음에 5번의 공동주택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얘도 공동주택 개수인데 대표적인 게 승강기 교체 같은 거 하는 거죠. 노후된 승강기 교체. 그죠? 아파트 단지 오래되면 뭐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문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스무스하게 안 닫히고 가다 한 번에 텅 하고 딱 닫히고 내려갈 때도 바로 안 내려가고 한번 덜컹했다 내려가잖아요. 아, 그럼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죠. 이런 것들 오래되면 교체하거든요. 그럼 얘도 비과세 해주는데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로 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제 공법을 배우시면 건축법에서 뭐 수선, 대수선 이런 거 배워요. 대수선. 그죠? 그 건축법상 대수선은 뭐다?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취득 중 시가 표준의 9억 이하 주택. 그 전제 조건이 2개예요. 그죠? 얘도 시가 표준 9억 이하에 되고 그리고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가 안 돼.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임시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사치성 재산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 4번, 5번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6번은 뭐 사실 언급이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차를 갖고 계셨는데 차가 이미 폐차 수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원부 등록, 원부 정리를 못한 거예요. 등록 발소가 안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차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속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때도 취득세를 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이미 상속 개시 전에 걔네들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부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상속이 되니까 일정 금액 세금을 내라. 이거 웃긴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차량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은 뭐 우리 거의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에 거의 언급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5개가 중요하죠. 그중에 특히 4번, 5번. 그죠? 잘 보시면 되고. 신탁은 탁탁탁만 기억하면 되고. 환매는 이상한 법 하나 나오고 꼬랑지 환매 그럼 환매인 거고.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다 비과세가 되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과세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의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6절의 취득 시기. 12월 달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지금 다들 막년이라고 막 술 드시느냐고 정신없죠. 근데 요즘에 야간반 제가 학원에 수업하면 야간반은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이요. 근데 뭐 한 반 정도도 막 줄어서 안 나와요. 왜? 이게 다 이거 하느냐고. 그죠? 먹을 건 먹어야죠. 그죠? 수업 빠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그래. 어차피 초장 일찍 했으니까 12월 달까지는 그냥 하고 내년 1월부터 하지. 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다 그렇죠. 또 먹을 거 먹여야지 무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또 그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또 막년에 오라니까 야, 나 못 가 공부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직은. 그죠? 자, 6절에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건 지금 뭐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뭘 샀어요, 부동산을. 근데 언제 샀냐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 보태준 것도 없잖아요. 내가 뼈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집을 하나 샀더니 너 그거 언제 샀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짜증나죠? 이유가 있겠죠. 왜? 얘는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취득세 신고를. 그죠? 근데 신고 기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 일로부터 며칠?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죠? 취득한 날로부터.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60일 안에 신고를 안 하시면 무엇이 부과되냐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총론할 때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가산세가 나와요. 가산. 그러니까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요. 그러면요. 얘가 날짜가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신고 납부 기한이 이날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 신고 납부 기한이 이날인지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왜? 어차피 60일은 언제 시작하든 60일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취득일이 이날이냐에 따라서 뭐한다? 신고납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취득일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하고 가서 싸울 거 아니야. 뭐 이 공무원은 이날이다, 근데 나는 이날이다 하고 막 서로 우기는 거죠. 얘는 하루 지났다, 나는 안 지났다 막 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아예 앞전에 배웠던 취득의 형태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버려요. 이런 경우는 이날, 이런 경우는 이날. 무조건 그날부터 60일. 안 내면 가산세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언제 취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 시기를 취득의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취득 시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87페이지 맨 6절의 취득 시기 1번. 자, 유상승계 취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 형태가 유상, 무상 막 있겠죠?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다음 원시 취득, 간주 취득 다 있었죠. 거기에 따라 이제 시기를 정해주는 거죠. 자, 그럼 유상승계가 대표적인데, 자, 유상승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을 한 게 있고, 하나는 계약상 잔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끼리 아파트를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사고 파시면 취득세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끼리 아파트 사고 팔면 취득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죠? 잔금 날짜. 자, 근데 잔금 날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 있고 하나는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잔금 날짜 두 개인 거죠. 내가 실제 돈 준 날, 하나는 실제 돈 준 날과 관계없이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계약서로 가는 게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죠. 결국 이 말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서로 달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실제 돈 준 날이라는 거고 요거는 계약서 서류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고 어떤 경우는 계약서로 가느냐 이 얘기인데, 자, 일단은요, 믿을 수 없어. 계약 당사자를 믿을 수, 짜고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서류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개인끼리 거래했을 때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습니까? 계약상으로 갈까요?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로 갑니다. 왜? 이걸로 가면 골치 아파요. 계약서로 가면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가면 어떻게 돼? 계약서는 원래 가면 서류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실제 잔금 지급은 매매 당사자끼리 둘이 짜고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매매 당사자가 실제 잔금 지급인데 사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가산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오늘 줬다 그러면 가산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둘이 짜고 뭐라 그래? 우리 오늘 말고 어제 아니면 내일 줬다 합시다. 내일. 그죠? 그리고 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돈 내가 돈 어제 줬어 오늘 줬어 그런 거 둘이. 그럼 뭐라 그래? 상대방이 오늘 줬다는 거, 내일 줬다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둘이 짜고 와서 공무원한테 와서 그래. 내가 돈 어제 줬어 오늘 줬어 내일 어제 줬어 오늘 줬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입만 맞추면 이게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고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가요. 그래서 개인 간에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뭔 얘기예요? 이걸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실제 이날 돈 줬다는 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죠? 그 경우는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해서 여기에 5개가 나옵니다. 그치? 5개. 자, 첫 번째는 자, 뒷장 넘어가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걸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유지를 사셨어요. 국유지를. 그죠? 그러니까 국유지를 내가 1억에 사가지고 오늘 잔금을 주었어요. 갖다 줬어. 실제 돈을.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갖다 준 거야? 거래 상대방이 국가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이날 잔금 준 게 입증이 되죠. 설마 제가 국가랑 거래한 다음에 국가한테 가서 그래요? 야, 내가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루만 오늘 말고 내일 돈 줬다 가자. 알았지? 사정이 생기면 같이 하자. 이렇게 돼요? 안 되잖아. 왜? 상대방이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누가 봐도 그날 잔금 준 건 국가 등이 거래 상대방에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자, 여러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를 묻니다. 통관할 때. 그죠? 그럼 그 통관할 때 관세 부과할 때 그 수입 면장이라는 게 있거든. 수입 면장. 그 수입 면장에 계약 내용이 다 써 있잖아요. 계약일, 중도금 날짜, 언제 날짜 나오고 금액 다 나와 있죠. 그러면 니네 개인끼리 계약한 거 상관없이 그 면장을 가지고 국가 간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니까 그것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걸로 봐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날에 무조건 실제 돈 준 걸로 봐서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공매나 경매로. 그죠? 공매나 경매. 네? 여러분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법원에서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잔금 갖다 주죠? 어디다 갖다 줘? 법원에서 갖다 주잖아요. 법원의 시정은 은행에다가.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주체가 법원이잖아. 그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인 판결문이죠. 판결문.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판결문. 자,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확정 판결이. 자,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확정 판결 나버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날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거니까 누가 봐도 그 입증이 되는 거죠. 그날 돈 준 걸로 보겠다. 마지막 하나가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거. 이 법인 장부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잔금 주잖아. 그죠? 잔금 갖다 주죠. 그러면 내가 아파트 분양 받고 잔금을 이제 여러분이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럼 법인은 뭐를 해요? 그 건설회사는 장부에다가 나한테 언제 김모 씨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받았다 기록을 하죠. 장부로. 그죠?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이 법인 장부를 통해서 내가 실제 잔금 준 게 입증이 된다. 그러니까 법인은 장부상에 기록된 걸 일단 다 인정을 해줍니다. 왜? 걔들은 나중에 그 법인 장부 원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뭐 회계감사 같은 거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불이익 안 달라면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원장상에 기록된 건 인정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고 결론은 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약서로 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 5개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 5개를. 그죠? 그러니까 실제 잔금 지급 5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유상은 다 계약서로 간다.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그러니까 결론은 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그 얘기가 거기 87페이지부터 해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여기 다시 하고 좀 추가적인 부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